스트랜스틸 김홍식 부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공동부유론과 2022년 중국 철강 경기 전망입니다. 올 한 해 중국에는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죠. 가령 부동산과 IT 기업 규제라든가 전력 제한 문제, 사교육 금지, 부동산 보유세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급진적인 정책은 모두가 공동부유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부유론이라는 게 무엇이고 왜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부유론을 꺼내들었을까? 또 철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공동부유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주로 내년도 중국 거시경제와 철강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동부유론이 뭐냐? 말 그대로 모두가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참 좋은데 실현이 가능할까요?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이 공동부유론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모택동이 집권했던 시기도 비슷한 정책을 폈는데요. 바로 1958년부터 1961년까지 펼쳤던 대약진 운동입니다. 당시에 철강 생산과 식량 생산이 주 목표였는데요. 사실 사진 좌측에 마을마다 이렇게 쇳물 생산을 할당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설치했던 토로, 이제 흙으로 만든 고로라는 뜻이죠. 이 토로의 모습이고요. 우측은 집단 노동을 위해서 마을마다 이렇게 공동 식당을 설치를 했어요. 그 사진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대약진 운동은 실패를 했습니다. 또 3년 동안 기근이 들면서 무려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왜 이걸 또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아마 자신은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내년 10월에 있을 20차 당 대회 때 3년임을 위한 정치적인 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시진핑 지도부가 공동부유론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장 일변도 중심의 한계 극복과 중국식 사회주의로 중국몽을 실현하겠다. 또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비한 체질 개선을 하겠다.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쉽게 요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 방식은 땅을 빌려주고 땅과 사람을 빌려주고 기술과 달러를 받아들이는, 즉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함으로써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 IMF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성장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을 했죠. 그래서 2013년부터 중국 공산당이 성장 방식을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우리가 지금 흔히 듣는 중국 제조 2025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굴기, 또 신형 인프라, 이런 용어들이 이때 나온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30여 년 동안 고속 성장을 해오면서 빈부격차라든가 부패 문제라든가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이런 부작용만 더 이렇게 커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미국과의 관계도 오바마 정부 2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중국 가두기에 나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중국 경제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제조 공장으로서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돈은 미국이나 유럽이 다 가져가고 중국은 항상 돈도 못 벌더라. 가령 아이폰 한 대를 팔면은요 40%는 애플이 가져가고 15%는 삼성이 가져가고 중국은 유통마진을 통해서 다 포함해도 9% 정도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 소비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자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직원들 봉급을 올려줘야 하는데 올려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공장의 역할만으로는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산업사슬의 맨 꼭대기에 중국을 있게 만들자. 이게 바로 중국 굴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굴기라고 표현하는 반도체 굴기, 뭐 기술 굴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미국이 방해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중국은 지금 실리콘 베이스의 반도체를 갖다가 바로 양자 물리학으로 건너뛰어서라도 꼭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에는 중국이 위너가 되고 맨 상층부에 있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3년도부터 이것을 민간 기업 보고 하라고 했더니 이 민간 기업들이 돈이 우선이고 정부가 바라는 예를 들어서 뭐 서부 대개발을 위해서 그쪽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하더라.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뭐냐. 앞으로 투자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자본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중국 정부,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직접 관리하겠다. 이게 공동부유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비한 체질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뭐 부패 문제라든가 뭐 미국식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는 안 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체질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흔히 미국은 액션에 강하고 중국은 플랜에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중국은 긴 숨을 쉬고 있고요.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은 왜 지금처럼 어려운 시점에서 공동부유론을 다시 꺼내들었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만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3년이면 꼭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부유론의 본질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비한 장기 포석이고 미국식 자본주의로는 중국몽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방식, 즉 중국식 사회주의 방식으로 공산당이 직접 자본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가 철강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작년 9월에 4가지 규제 산업과 4가지 장려 산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4가지 규제 산업에는 첫 번째가 데이터 불공정 산업입니다. 4차 산업 시대에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은 데이터를 생산의 5번째 요소로 규정을 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라든가 뭐 디디 주싱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수억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다 규제 대상인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독점 산업입니다. 이 역시 주로 IT라든가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대상인데요. 가령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7억 명이 됩니다. 7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의원이 약 1억 명이 안 되는데 불안하죠. 이게 또 체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갖다가 부의 분배에 역행한다 이런 명분을 씌워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구 증가에 장애가 되는 산업입니다. 주로 부동산, 사교육, 의료, 제약 이런 산업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고령화 문제, 인구 감소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애들 키우는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 산업도 국가가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규제 산업 대상은 부채 비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입니다. 철강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장려하는 4가지 산업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학기술 기반 첨단 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흔히 우리가 이제 A, B, C, D, R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로봇 요 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농업 현대화와 관련된 산업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농촌 인구가 6억 명이 넘습니다. 또 농촌은 공산당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 수준을 갖다가 끌어올리려고 하면 농촌의 현대화가 필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보 관련 산업입니다. 국방이라든가 인터넷 보안 이런 산업이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4번째가 신에너지 관련 산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탄소 중립 관련된 이런 산업입니다. 자, 그러면 철강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철강은 1차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많은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 산업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안보라든가 신에너지 또 중국 정부가 잘 표현하는 양신일중, 그러니까 신형인프라, 신형도시와 중대건설공사 이런 국책 사업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철강은 반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을 했는데 이거 그만두고 중국 정부가 원하는 고품질, 전문화 이런 쪽에 집중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 2번째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1차가 2016년 노후설비 강제 퇴거를 통해 전체 캐파를 갖다가 줄이는 것이었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질적 변화와 전문화를 추구하는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요. 바오라든가 뭐 안강그룹이라든가 사강이라든가 이런 일군 대기업들이 아닌 전문기업입니다. 자, 한국이 일본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워졌을 때 우리가 내세웠던 전략이 소부장제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2013년도부터 공업강기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이걸 줄여가지고 전정특신화 이렇게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독일식 강소기업, 그러니까 기술형 중심의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년도 중국 철강 경기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변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코로나가 재확산될 것인가와 하고 그다음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재정과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또 세 번째는 환경 규제와 관련한 감산이 어느 정도 더 지속될 것인가. 네 번째가 부동산 규제 강도 또 뭐 추가적인 정책 뭐 이런 것들인데요.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디커플링 강도 이렇게 5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는 제가 철강TV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점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국의 경기는 올해보다 변동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또 올림픽 참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하고의 패권 경쟁이 거세질수록 중국은 미국과 더 대척점에 있는 정책들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전 세계의 공장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요소수 사태에서 봤듯이 부품이나 소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라든가 뭐 운송 차질 이런 것도 그로 인한 뭐 가격 급등 이러한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내년도 중국 거시경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중국의 GDP 성장률을 갖다가 약 5%대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 인민은행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중국 경제는 올해보다도 더 안 좋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발생 이후 2년 동안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게 투자, 수출, 소비 요 3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각각 한번 살펴볼까요? 투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 투자 여력 없습니다. 자, 투자의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인데요. 개인도 돈 없고요. 기업도 부채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 중에서 지방정부도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중앙정부인데요. 문제는 이번에도 지급준비율 인하하면서 돈을 또 풀었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돈을 많이 풀었다는 점과 또 미국이 지금 반대로 돈을 갖다 회수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돈을 계속 풀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도 내년에도 금년보다도 오히려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보고요. 소비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규제를 포함을 해서 뭐 각종 규제에다가 지금 또 뭐 코로나 제로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도시를 전체를 갖다가 봉쇄를 하고 또 항만이라든가 뭐 통행 제한을 갖다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가 늘어나겠어요? 불안 심리가 이렇게 가득하고 불확실성이 큰데 소비가 절대 늘어날 수가 없죠. 수출은 어떨까요? 수출은요,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도 그렇고 코로나가 계속 확대돼도 마찬가지고 올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대되면 코로나 초기처럼 또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선진국들이 이 생산 기지를 동남아라든가 인도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변화할 것이다. 왜냐? 전력난 이후에 보여줬던 중국의 태도 때문입니다. 수출량을 대폭 줄이거나 일방적으로 수출 중단을 하면서 아마 상대국을 아마 말 그대로 아연질색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중국이란 나라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펴면서 상대 국가의 인플레를 갖다가 수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갖다 종합을 했을 때 물론 중국 정부가 내년도 5%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숫자를 맞추든 어떻게 하든지 5%대 성장은 했다라고 발표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성장률은 4%대 혹은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원료 시장 역시 중국의 감산 정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철광석과 강점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고하저를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준율 인하는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톤당 110에서 140달러, 하반기에는 100에서 130달러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강점탄은 상반기에 300달러 초반, 하반기에는 이보다도 조금 더 하락하는 이런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스크랩은 지금 이제 주요국이 무기화를 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가격이 50달러 이상 더 오르는 그런 강세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철강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입니다. 올해보다는 생산량이 조금은 늘어날 것 같아요. 올해가 약 10억 200만 톤 정도, 2천만 톤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10억 3천만 톤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감산 기조를 갖다가 유지를 하겠지만 특히 아까 제가 3, 5월이라고 생산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생산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 1분기는 올림픽과 관련된 규제 때문에 지금과 비슷한 7,100만 톤대 전후를 유지를 하다가 2분기 때는 지준율 인하 효과와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너무 과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규제를 조금 늦춰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게 겹치면서 생산량이 다시 조간 기준으로 9천만 톤대 전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후에 3분기에는 코로나 확산이 없더라도 10월 이제 중국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각종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량도 다시 8천만 톤대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를 볼까요? 제가 앞서 중국 경제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전제를 드렸잖아요. WSA가 금년도
중국의 철강제 소비를 9억 8,510만 톤, 내년도에도 이렇게 제로 성장, 그래서 똑같이 9억 8,510만 톤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 0.5% 이상, 이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더 줄어들 거로 봅니다. 그 이유는 전체 수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건설 시장이 내년도 역시 부동산 규제로 위축될 것이고요. 또 투자 여력도 없고요. 또 글로벌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도 생산 기지를 다변화한다든가 원자재 문제라든가 또 반도체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 중국의 철강제 수요는 9억 8천만 톤을 넘으면 아주 대박이고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출을 한번 살펴볼까요? 금년도 수출량이 약 6,750만 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16.5%가 좀 늘었는데요. 중국이 정부가 수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내수 가격과 해외 가격과의 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출량은 금년과 비슷한 6,200에서 6,50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출과 관련된 변수도 우선 내수가 뒷받침이 되느냐 요구하고 그다음에 국제 가격과의 괴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변수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생산을 통제하고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수출 여력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금년과 같이 수출이 월 600만 톤을 넘어가고 혹시나 내년에 700만 톤까지 넘어간다 그런다면 중국 정부는 다시 수출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볼까요? 우선 내수 가격은 지금 현재 있는 변수 외에 돌발 변수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저는 가격도 내년에는 상고하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준율 효과 때문에 내수와 수출 오박 가격 모두가 오히려 변동성은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춘절 이전까지는 현재 가격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달러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보합세를 유지를 하다가 춘절 이후에는 가수요가 됐건 실수요가 됐건 수요가 좀 늘면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다가 여름 휴가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수출 오박 가격은 내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돌발 변수가 없다고 그런다면 저는 700달러 초반에서 800달러 중반 요 사이에서 움직이겠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든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도 더 크게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 600달러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중국 경제는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고 변동성도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국내 시장은 어떠느냐? 국내 시장 역시 원가 논리가 아닌 앞으로는 가격 전가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3C, 비용, 코스트, 그 다음에 공급망, 체인, 원자재라든가 물류와 같은 공급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환율입니다. 커런시. 요거하고 재고 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년도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능성을 키워왔습니다. 인류가 이룩해온 모든 도약들은
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로 위협받는 환경을 보호하며 인류의 발전과 도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포스코의 도전과 열정은 철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고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포스코 친환경 강제는 바람과 만나 청정한 에너지가 되고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며 수소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원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포스코의 앞선 기술력으로 완성된 친환경 강제로 지구를 움직이는 청정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는 다시 철을 만들어 친환경 미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철과 에너지의 순환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Steel enables a green tomorrow. 해상에서도 견디는 풍력용 후판, 윈드, 녹에 강한 태양광용 도금 강판, 솔라, 안전한 수소 생산, 저장, 운송용 열연 강판, H2, 그린업을. 첨단 건축 기술의 결집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초대형 빌딩.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본이자 중심인 골조. 골조는 건축물의 핵심입니다. 만약 골조가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에 예상치 못한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림에 따라 건축물도 이에 반응하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리가 사방으로 위험하게 쏟아지고 가구가 넘어지며 물건들이 떨어집니다. 순간 강력한 진동에 의해 골조에 큰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H코어 강제를 적용한 강기둥 약보 골조이고 오른쪽에는 일반 강제를 적용한 약기둥 강보 골조입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구조물은 하부층의 기둥들에 소성 힌지가 발생하여 구조물이 심하게 뒤틀리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H코어를 적용한 구조물은 구조 부재에 부분적인 충격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건축물을 지탱합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의 강도가 기둥의 강도보다 크게 되어 기둥이 먼저 항복하였고 이에 따라 특정 층이나 전체 건물의 붕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H코어는 일반 강제와는 다르게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강도 관리를 통해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는 내진용 형강, 내진용 철근, 내진용 후판, 내진용 강관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탁월한 에너지 흡수 능력과 남극과 같은 극저온 환경에서도 깨지지 않는 충격 인성을 비롯해 건축물 구조 안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용접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H코어. 지진에 견디는 최고의 기술 H코어는 안전한 건물의 중심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 우리가 세상에 내놓은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 건물과 다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뒤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철, 평범한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의 재료.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우리가 만든 철강제가 기본의 표준을 끌어올리고 풍요의 수준을 높여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철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Sea Bestio. Challenging ourselves. It is the power that transforms possibilities into new opportunities. Sea Bestio takes on challenges and works through innovations to realize the infinite potential value of steel. Creating new values. That is just another step in the process of becoming the best. Sea Bestio has set the world-class quality standard by continuously developing innovativ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building optimum automation systems. The burning passion of Sea Bestio is boiling at 1,600 degrees Celsius. Sea CSS has manufactured stainless steel as well as other high value-added specialty steel products, including tool steel, carbon and alloy steel, and nickel alloy. With our less than 0.1 millimeter precision controllable RSM, DST, which minimizes mechanical property deviation via heat treatments and other special equipment. 우리는 세아창원 특수왕입니다. These are the core values of Sea CSS. Sea CSS.